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제7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제출 확인을 위해서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3, 4교시 현대과학에 의해 5, 6교시 자연과학에 의해 과제 목록 확인해 보시고요. 형식에 맞지 않게 이름 적힌 거는 다음에 꼭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과제는 좀 계산 문제나 이게 작은 그 문제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틀린 부분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내가 회신을 했고, 그냥 전반적인 거는 이 강의 시간에 언급을 하려고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 과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죠. 삼성 노트에 이제 복사를 해서 옮겼을 때에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원본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첨자, 위첨자가 표시가 안 되죠. 요거는 이제 그나마도 마이너스 4제곱이라서 약간 추측이 되는데 1018은 실제로 2 곱하기 10의 18제곱이었죠. 그런 부분 여기 mi2라고 하는 거 mi3라고 하는 거는 마일의 제곱 마일의 세제곱. 이제 원본은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잘못 그 복사된 거를 그대로 풀면 이것의 유효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아랫부분에 76번이죠. 76번. 76번에서도 넓이는 마일의 제곱, 부피는 마일의 세제곱이다. 이걸 또 미터로 보고 푸는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이런 건 좀 원본을 꼭 비교해서 풀어야 됩니다. 86번은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이 있다고 했는데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들을 것 같아요. 어느 진도를 먼저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뒷부분에 이제 농도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제 ppm이나 ppb를 배울 겁니다. 내용에 대한 건 뒤에 나오는 차후에 강의에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뭐 특별히 언급할 거는 따로는 없는데 우리가 단위를 바꿀 때에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제곱 마일을 제곱킬로미터로 고친다. 그럴 때에 환산인자를 쓸 때에는 1km나 1마일, 책에 이제 1마일이 나와 있죠. 1마일이 1. 아니면 1604. 얼마인가 이렇게 미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환산인자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산인자는 마일이 없어져야 되니까 1마일 16,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한 거라서 미터의 제곱 요거를 곱하라는 거예요. 이때 환산인자는 요것의 제곱이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단위들을 환산하는 그 변화하는 표를 찾으면 곧바로 나오죠.
1마일의 제곱마일은 뭐 얼마, 2. 얼마 킬로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제곱된 거, 넓이의 환산인자를 이용하는 거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하겠지만,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는 기본 단위의 환산인자를 가지고 그대로 제곱이나 세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낸 것이에요. 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유효 숫자 계산에서 조금씩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효 숫자 계산에서. 대부분은 잘 했는데 유효 숫자만 얼른 확인하고 넘어가면, 자, 여기서는 3개, 여기는 1개, 여기는 7개, 여기는 6개. 왜 6개인데 5개로 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대로 적고 나서.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이렇게 되겠죠. 그 카페에 잘된 과제를 2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한 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도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할 때 답만 적기보다는 문제와 답을 같이 적어줘야 이 답이 실제로 정답과 안 맞는다. 그때 왜 안 맞을까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편하죠. 답만 적은 것보다는. 또 다른 학생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의 일일이 다 셌는데 6개인데 5개로 적었어요. 이 학생은. 착각을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이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원자론에 의해서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1897년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원자도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 이 실험은 음극선 실험이에요. 음극선 실험. 실험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톰슨이 이 실험을 해서 금속판에서 뭔가 입자가 튀어나온다. 아주 가벼운 입자고 음전하를 띠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분의 전하량의 비율, 그거까지 이제 계산해 놓은 거예요. 톰슨이. 질량분의 전하의 B가 전자에 대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8제곱 쿨롱 퍼 그램이다 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관련된 실험은 밀리칸의 제목은 여기 이제 빠졌는데 유적 실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방울을 분사해서 X선을 충돌시켜서 이온화를 한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힘과 전기장에 의해서 올라가는 힘의 균형이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해서 전하량들을 측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입자들의 전하량이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이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 개 이동하면 얼마, 2개 이동하면 2배, 3개 이동하면 3배, 이런 식으로 정수배만큼 전하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5개 입자들의 이 전하량의 최대 공약수를 살펴보면 여기에 들어있죠. 다 요거의 배수입니다. 이 말은 전자 하나가 이동할 때 요만한 전하의 차이가 생긴다.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남아있는 입자의 전하예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식으로는 질량분의 전하량. 이것이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8제곱 쿨롱 퍼 그램인데, 이제 밀리칸이 이것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다 하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질량이 계산이 돼요. 전자의 질량이. 여기가 마이너스 19제곱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8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엄청 작아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얼마쯤 되나요? 두 개도 더하면 27이죠. 마이너스 27g 정도쯤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닥 올림 내림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두 사람의 실험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전자의 질량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요 데이터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요 값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전자의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g이다. 이거는 표준 단위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1제곱 킬로그램이다. 엄청 작은 질량이에요. 수소보다도 훨씬 작은 질량입니다. 그래서 덤슨과 밀리컨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이 되고 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질량과 전하량까지 이제 알게 됐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실험이 러더포드의 알파선 스캐터링이라고 있는데, 알파선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뭐 자세히는 뭐 다른 단원에서 또는 다른 과목에서 배워야 되겠죠. 방사능 물질에서 끊임없이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데 전기장을 가하면 세 개의 선으로 분리된다. 음극적으로 알파선이 나오고 양극적으로 베타선이 나오고 전혀 휘지 않는 감마선,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이제 방출이 되는 건데, 음극적으로 휘는 이 선은 양전하 띄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나중에 밝혀지기를 헬륨의 원자의 핵이었다 하는 거예요. 베타선은 전자가 방출되는 거였고, 감마선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기 복사파예요. 빛. 그래서 이 헬륨의 원자 핵, 양전하를 띤 가벼운 입자, 요거를 이제 금속에다 충돌시키는 실험을 러더포드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알파선 산란, 이 산란은 스캐터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실험에서 이 알파선에 이제 금을 아주 얇게 펴서 알파선을 가속해서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는데, 불투명한 금속이라서 뭐 기체에 해당하는 그런 원자의 핵이었으니까 다 이제 여기 부딪혀서 그냥 뭐 튕기거나 할 걸로 알았는데 대부분이 뒤쪽으로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러더포드와 그 연구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나름대로 제안한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금이라고 하는 원자가 일정한 크기가 이렇게 원자마다 크기가 있다고 하면 원자들이 나란히 배열된 것이 이제 금속 결정인데, 실제로 유효 크기가 이만하다면 중심에 아주 작은 입자가 있다. 중심에 아주 작은 입자가 있다.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고 양전하를 띠고 있다 하는 입자가 있고, 전자는 이 주변에 분포를 하는데
이 주변은 대체적으로 빈 공간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원자 하나의 유효 질량은 이 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허공이다. 전자들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헬륨 원자 핵이 충돌을 했을 때 거의 뭐 허공이 많이 이렇게 허공을 만날 확률이 높으니까 대부분은 통과하고 일부분은 근처로 지나가는 거는 약간씩 휘고 정면으로 오는 거는 되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선의 궤적이 나타난다. 뭐 요 비율, 통과된 거와 옆으로 휘거나 되돌아온 비율들까지 고려해서 이 러더포드가 원자 핵의 존재를 제한하면서 핵의 크기까지도 실제로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핵의 크기가 뭐 어느 정도다 하는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러더포드는 핵의 존재를 제한했다.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를 수소의 경우에는 핵이 양성자예요. 수소는 이제 H고 전자를 떼어내면 H 플러스로 표시하는데 수소의 경우는 이제 핵이 양성자인데 그 외에 헬륨부터 나머지 원자들의 핵에는 양성자들도 있지만 중성자들도 같이 결합이 돼서 중앙에 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서 좀 발견되는데 시간이 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자에는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건 그냥 비유예요. 뭐 운동장만한 크기를 원자로 본다면 블루베리 정도, 요 정도 되는 크기가 원자 핵의 크기다. 아마 실제로 이거보다 더 작을 겁니다. 비유를 해서 이제 문장으로 적은 게 있기는 한데 참고로 그냥 봐주시고 결론만 이제 여기다가 적었어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성질. 그래서 핵과 주변에 있는데 핵에 있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 주변에 있는 거는 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전하량이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할 때는 상대의 전하만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의 전하를 마이너스 1로 보자. 부호를 뒤에다 붙입니다. 여기 크기는 같으니까 그러면 양성자의 부호는 플러스 1 플러스가 되고 중성자는 0이다. 각각의 질량이 이제 요거는 앞에 하고 좀 숫자가 다른 것 같으네요. 27승인 것 같았는데 이게 맞겠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질량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준 단위로 하면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취급하는 단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는 AMU라고 하는데 원자 질량 단위. 그렇게 했을 때 양성자의 질량은 1.00727, 중성자 1.00866, 전자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2000분의 1 정도 되는 0.00055다. 뒤에 표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만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놨는데, 금방 얘기했죠. 핵 안에는 양성자, 주로 P로 표시하고 중성자는 N, 전자는 E로 많이 표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외부에 전자가 있다. 전하량은 각각 양성자 플러스 1, 전자 마이너스 1. 상대 질량은 아까 말한 AMU라 그랬어요. 원자 질량 단위. 그걸로 하면 1.00728, 867, 05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밀한 값을 필요할 때는 이
유효 숫자만큼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다 사용하지만 정밀하지 않은 값으로 취급할 때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고 해도 다 0이죠. 그 뒤에도 0이고 결국은 얘는 그냥 1 AMU 1 AMU 여기는 0 AMU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거의 뭐 정확한 거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해도 이런 거 미리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소라는 원자는 양성자가 8개고 중성자가 어떤 거는 8개, 어떤 거는 9개, 뭐 등등 있어요. 전자는 이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출입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산소 원자로 있을 때에는 전자는 역시 8개예요. 그러면 산소 원자의 질량이 얼마냐? 질량은 보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1이기 때문에 개수만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8, 8, 8일 때는 질량이 16, 8, 9, 8일 때는 질량이 17. 예,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산소 원자는 질량이 두 가지 이상이 돼요. 16짜리는 우리가 산소 원자의 질량이 16, 17짜리는 산소 원자의 질량이 17 이런 식으로 좌측 상단에 원소기호의 좌측 상단에 질량수로 숫자를 적는 겁니다. 또 원자 번호라고 있는데 산소는 8번이에요. 안 적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좌측 하단에 8번 이렇게 적으면 동위 원소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셈이에요. 원소 기호를 쓰고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라고 있고 좌측 상단에 질량수를 적는데 질량수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개수가 질량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확인을 해 보세요. 참고로 이제 원자나 분자들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질량 분석기라고 있어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하고 약간 비슷한데 시료를 집어넣어요. 시료를 집어넣고 시료가 이제 기체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액체에 녹아도 액체는 금방 이제 증발해 버리게 하고 그래서 기체 시료를 넣고 전자총을 쏴서 전하를 만들어요. 전자를 이제 떨어져 나가게. 그럼 이제 양이온이 만들어지면 여기 이제 그 전기장이 걸려서 아주 강하게 가속을 돼서 슬릿을 통과하는 흐름을 만드는데 적당히 전자가 떨어져 나간 양이온들이에요. 만약에 뭐 물이다 그러면 H2O가 물이면 전자 하나를 떼서 양이온이 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이 돼서 막 가는데 자기장을 걸어서 90도로 휘게 만들고 이 휘는 정도가 질량분의 전하량의 비율 이 크기에 따라서 크면은 잘 안 휘고 작으면은 많이 휘고 이러겠죠. 질량의 그 관성 때문에 전하의 그 량에 의해서 당기는 힘 때문에 그래서 많이 휘는 거는 가벼운 거 상대적으로 덜 휘는 거는 무거운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르코늄에 대해서 질량 분석기를 통과했더니 이 경우에는 5가지의 지르코늄 원자들이 검출이 된 거예요. 상대 질량이 90부터 91, 92, 90, 91, 92, 94, 96. 이 존재 비율까지도 다 이렇게 그 높이로 표시가 됩니다. 이 질량 분석기는 고가이고 꽤 정밀한 그런 유효 숫자가 꽤 많이 확보가 되는 질량과 존재비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거 종합해 보면 이제 우리가 요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원자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들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같은 원자고 어떤 경우에 다른 원자냐, 뭐 산소냐, 수소냐, 탄소냐, 철이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원소도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하면 원소가 같다면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 이런 거겠죠. 양성자의 개수가 그만큼 중요해요. 양성자의 개수는 결국은 핵의 전하가 되겠죠. 핵의 전하량.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핵의 전하량, 즉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원자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를 특별히 원자 번호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양성자가 1개인 것부터 100개 정도까지 되는 그런 서로 다른 원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특별히 이제 다른 이온의 표시가 없으면 전자의 개수란 뜻이에요. 전자의 개수나 양성자의 개수는 같다. 아까 산소의 경우에 양성자와 전자가 8개라 그랬어요. 근데 반응식 중에 산소 E-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보다 전자가 더 많아진 거죠. 전자가 음이온이니까 전자가 2개 많아진 겁니다. 이때는 양성자는 8개, 전자는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됐으면 전자가 없어졌겠죠. 보통의 경우는 중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같다 하는 거고요. 간단히 이제 원자 번호에 대한 연습인데, 탄소, 인, 금이라는 3가지 그 원소를 보면 원자 양성자의 개수가 이렇게 되고 결국은 원자 번호도 6, 15, 79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결론이에요, 결론. 동위 원소의 그 표시법, 원소 기호를 쓰고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 이거는 결국은 양성자의 개수다, 프로톤의 개수. 좌측 상단에 질량수라고 해서 이거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오딘 131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이오딘에 대해서는 79번은 금이고 50 몇 번인가 그런데 원자 번호는 주기율표를 보면 언제든지 알 수 있죠. 고정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위원소는 질량수니까. 그래서 질량수를 좌측 상단에다가 131 이렇게 써요. 이온의 경우면은 이렇게 이온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문서에서는 첨자 좌측 상단이 좀 귀찮으니까 하이픈으로 이렇게 긋고 131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아이오딘, 요오드이면서 질량수가 131인 것이다. 연습을 한번 얼른 여러분이 확인 차원에서 해보세요. 브로민 35에 80이 있다면 양성자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 원자 번호, 질량수가 각각 얼마냐. 이건 뭐 그냥 거저 먹기죠.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예요. 35 원자 번호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는 이 전하 표시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도 양성자와 똑같겠죠. 만약에 브로민하고 마이너스 했으면은 그때는 36개
3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량수는 또 거저 먹는 거죠. 좌측 상단이 질량수니까 80. 중성자의 개수만 이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질량수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35니까 계산해 보면 45. 중성자는 45개다. 이렇게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원자론이 처음 제기될 때는 같은 원소이면 모든 면에서 성질이 같다고 했는데 방금 확인해 본 거에 의하면 같은 원소라도 질량은 다를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그렇다. 이런 거 우리는 동위 원소라고 한다. 알 수 있겠죠? 이제 많이 접하는 동위 원소가 수소에도 있고 탄소에도 있습니다. 수소에는 보니까 세 가지 동위 원소가 천연적으로 존재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핵 반응을 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동위 원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동위 원소는 방사능 성질이 있고 아주 순간적으로 이제 그 다른 원자 핵으로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원래 안정한 그런 원자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수소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통 수소 그러면은 질량이 1이에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는 없겠죠. 그 다음에 수소 질량이 2짜리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1개. 질량이 3짜리는 중성자가 2개. 수소라는 게 양성자가 1개인 원자를 말하니까 이거 바뀔 수가 없고, 전하 표시가 없으면 전자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프로티늄, 듀테리움, 트리티움 이렇게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모델로 여기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 이건 전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핵만 표시된 것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를 어디서든지 이제 샘플로 이제 획득을 하면 수소 원자는 질량이 1짜리, 2짜리, 3짜리가 섞여 있는데 그게 항상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어요. 이 지구가 이제 지구라기보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안정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서로 다른 게 두 가지 이상 존재하면 우리는 평균 질량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원자량이에요. 평균 원자량이겠죠. AMU 단위로 표시를 해요. AMU 단위로. 이제 평균 원자량 이전에 여기서는 이제 AMU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AMU는 수소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탄소 12를 기준으로 했어요. 탄소는 12와 13과 14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데, 요거의 질량을 12AMU로 하자. 상수예요. 정수 12AMU. 요것보다 2배 무거우면 24AMU, 절반이면 6AMU.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인 질량으로 각각의 질량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1AMU라는 것은 탄소 12질량의 12분의 1로 정의한다. 수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탄소를 기준으로 한 것은 탄소가 이제 고체이면서 순도가 높은 12짜리로 순도가 높게
우리가 쉽게 높은 순도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탄소 1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소를 기준으로 하려면 일단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데 순도를 높게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기체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동위 원소가 존재할 때는 평균을 내야 돼요. 근데 평균을 낼 때 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C12와 13이 존재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12AMU예요. 얘는 이제 정확하진 않겠죠. 13.00 얼마 AMU인데 이게 1대1로 존재하면 평균을 내면 되지만 이게 98% 있고 얘가 1. 몇 퍼센트, 99% 있고 1% 존재하면 우리가 100개를 손에 쥐면 99개는 얘고 1개는 얘가 항상 걸려들 테니까 평균 낼 때도 여기다가 99를 곱하고 여기다 1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낼 때는 천연 존재비 몇 %씩 존재하느냐 하는 거를 근거해서 평균을 내면 된다. 마치 평점 계산할 때 그 단위수를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에서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 구할 때 각각의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듯이 여기서도 각각의 질량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돼요. 비율이 곧 확률입니다. 방금 얘기한 거 보면 탄소는 12, 13, 14가 존재하고 각각의 질량은 이제 빨간색으로 정밀한 값을 적어 놨습니다. 그럴 때 존재 비율도 있죠.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12 곱하기 100분의 98.89 더하기 13.0034 곱하기 100분의 1.11 하면은 평균 원자량이 나와요. 12.01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계산식을 따로 적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학 책에 보면 뭐 간단하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질량 곱하기 존재비 시그마 이렇게 표시했는데 굳이 안 써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책에서 참고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염소에 대한 질량 분석기 스펙트럼이에요. 염소는 35짜리와 37짜리가 두 가지가 존재하고 비율이 약 3대 1 정도로 관찰이 된다. 뭐 정밀하게 하면 딱 3대 1은 아닙니다. 이때 평균 원자량은 35짜리에다가 3대 1이니까 4분의 3. 37짜리에다가는 4분의 1 해서 35.5. 정밀하게 하려면 질량도 데이터를 찾아야 되고 비율도 이제 데이터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35.453 주기율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요런 내용이 이제 그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강의할 부분인데 책을 한번 보죠. 책에는 이 부분이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공식이라면 공식이에요. 각각의 동위원소의 질량에다가 비율, 존재비를 퍼센트를 100으로 나눈까 비율을 곱해서 있는 대로 다 더하면 된다.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10짜리는
질량이 요거이면서 19.9%. 11짜리는 질량이 이거이면서 80.1%.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곱했죠. 단위는 이제 AMU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안정한 동위 원소, 그게 뭐뭐 있는지 알아야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겠죠. 보통은 이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알려줘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붕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동위원소라고 해서 붕소를 딱 누르면 가능한 동위원소들이 여기는 엄청 많이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좌측에 각각의 동위원소의 성질들이 나오고 반감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반감기에 값이 없으면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까 붕소 10하고 11이었죠. 그래서 7, 8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쵸? 피코, 세컨드 이런 식으로 10 그러면 스테이블, 11 그러면 스테이블, 12 그러면 17점, 10, 11, 12 그러면 20.2 밀리초 이런 식으로 다 몇 초 만에 이렇게 막 반씩 줄어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안정한 동위 원소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동위 원소가 많아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우리 책에 보면 여기 이제 인터넷 연결해서 알아보는 게 있죠. 링크 투 러닝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가 홈,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소토프를 클릭하고 만약에 붕소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클릭을 해야 보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양성자 5개에 중성자 6개짜리가 안정하니까 여기 선정이 돼 있고 여기서 중성자를 하나씩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막 unstable 막 떨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방사능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핵 반응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건 해봐야 이제 분자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거니까. 11짜리가 이제 가능하겠죠. 11짜리는 비율은 80.1%, 원자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 수로 하면 11이지만 원자량으로 하면 AMU 단위로 나옵니다. 또 하나 더 제거해 보면 10짜리도 안정하죠. 각각의 질량과 비율. 또 제거하면 이번에는 또 불안해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붕소는 질량이 10짜리와 11짜리만 가능하고 각각의 질량과 존재 비가 표시가 되어 있다. 평균 원자량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를 간단히 알려주고 수업을 마칠게요. 과제는 이제 요 사이트로 오는 거예요. 이 사이트로 오면 이렇게 뜹니다. 우리 책에 96쪽에 있는 링크 투 러닝 여기 클릭하는 거예요. 와서 동위원소 클릭하고 과제는 네온에 대한 거예요. 네온에 대한 거. 자, 네온에 대해서 이 중성자를 빼고 더하고 하다 보면 스테이블한 동위원소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있는 대로 적고 그때의 질량 그 원자량과 존재비를 각각 적는 거예요. 네온은 10에 21의 경우 질량은 20.9938로 존재비는 0.27%. 또 뭐 더 추가하면
이것도 안전하겠죠. 안정하겠죠. 질량과 존재비. 이런 식으로 가능한 네온의 안정한 동위원소의 그 표시와 질량과 존재비를 다 적고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원래 ptable.com에서 보면 평균 원자량 네온이 때는 속성으로 가야 되겠죠. 네온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인가요? 20.180이에요. 20.180. 아까 아이오딘 131 나왔는데 원자번 53번이네요. 그래서 ptable.com에서는 20.180이니까 이제 이 인터넷 연결해서 나온 이 데이터들 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보자. 물론 20.180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온의 안정한 동위 원소들을 찾아내고 원자량과 존재비를 그러려면 이 심벌도 알아야 되겠죠. 원자량과 존재비를 적고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뭐 시간 별로 안 걸릴 거예요. 인터넷만 빨리 된다고 하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